무작정 읽기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오늘 제1부 2장 읽어보겠습니다. 1부 역사에서의 불평등주의 체제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 3원사의 3기능적인 불평등 읽어봤죠. 오늘은 2장입니다. 유럽 신분사회 권력과 소유라고 하는 장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삼원사회와 그 전환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유럽 신분사회, 특히 프랑스 경우를 이번 장에서 검토하는 걸로 시작하려고 한다. 삼원사회 내 세계급 사이의 권력관계와 소유관계의 특수한 형식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우선 중세시대 3기능 질서를 정당화한 일반적 도식을 분석할 텐데, 삼원적인 불평등 담론이 통치 정당성의 그럴듯한 선언적 두 형태를 통해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균형관념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적 종교적 엘리트와 전사 및 군사 엘리트, 이 두 형태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겨졌다. 우리는 앙시앙 레짐 사회에서 귀족 계급과 사제 계급의 인원수와 재력의 진화, 그리고 3기능 이데올로기가 소유관계와 경제법규의 정교한 양식 안에 구현되었던 방식을 탐구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교회가 행한 소유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경제규범과 금융규범, 가족규범과 교육규범의 제공자로서 행한 역할을 조명할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밝히려는 삼원사회에서 소유자 사회로의 전환 조건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신분사회, 권력균형 형태. 중세 유럽의 많은 텍스트에서는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천년 무렵까지 소급되는데, 중세 사회를 세 신분으로 나누어 묘사하고 이론화한다. 10세기 말 11세기 초에 잉글랜드 북부 요크의 울프스턴 대주교의 텍스트에서도, 프랑스 북부 랑의 아달베롱 주교의 텍스트에서도 기독교 사회는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오라토레스, 기도하는 자들 사제, 벨라토레스, 전쟁하는 자들 귀족, 라보라토레스, 노동하는 자들, 그리고 대개는 경작하는 자들, 요컨대 제3신분. 이 저자들의 경합하는 담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기독교 사회의 안정 욕구를, 특히 반란에 대한 공포를 확실히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유괴를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라보라토레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들의 선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는 현세에서의 삼원 신분에 대한 존중은 물론 사제와 귀족의 권위를 요청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많은 텍스트가 경작자들의 삶의 혹독함을, 다른 두 신분과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혹독함을 환기시키며 반란에 나선 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압형 체벌을 그리고 있다. 예컨대 11세기 중반에 노르망디에서 터진 반란에 대해 쥐미에주의 기욤 수도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이에 해당한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라울 백작은 즉각 모든 농민을 붙잡아 그들의 수족을 자르고 불구가 된 그들을 친족들에게 돌려보냈다. 이 친족들은 이제 이런 행동을 삼갔으며 더 나쁜 운명을 겪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더 신중해졌다. 경험으로 배운 농민들은 자신들의 회합은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경작지로 되돌아갔다. 삼원사회는 이런 식으로 라보라토레스, 노동계급에게 그 사회적 위계를 각인시키는 역할들을 삼원사회는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삼원 담론은 엘리트들에게도 호소한다. 랑의 아달베롱 주교에게 중요한 것은 왕과 귀족을 설득하는 일로, 지혜와 자제력을 갖춰 통치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제, 다시 말해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적 기능 외에 흔히 군주 곁에서 불가결한 여타의 많은 임무를, 예컨대 학자, 필경사, 사절, 회계원, 의사 등의 임무를 다하는 제속 사제들과 수도사들의 조언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달베롱은 그의 텍스트 중 하나에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기한 행렬을 묘사한다. 이 행렬에서 농민들이 왕관을 썼고 그 뒤에 왕, 전사들, 수도사들, 주교들이 따르며 쟁기 뒤에서 벌거벗고 행진하고 있다. 이는 왕이 전사들의 무절제가 커가는 것을 방치하고 세 신분 사이의 균형 논리를 손 놓기로
결심하면 무슨 위험이 닥칠지를 예증하는 것으로 오직 이 균형 논리만이 사회에 필요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달베롱이 또한 명시적으로 자기 신분의 성원들, 즉 사제에게, 특히 클위니 수도사들에게 호소한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흥미롭다. 이 수도사들은 11세기 초에 평신도 전사들에 맞서 전투태세를 갖춰 자신들의 군사적 권력을 내세우고자 했다. 더구나 사제들이 무기를 드는 걸 금하는 것을 중세 텍스트에서는 끊임없이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사들은 흔히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들이었다. 달리 말해 사문담론의 쟁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묘하다. 목표는 피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서로 다른 두 계급, 한편으로는 지적인 사제 계급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전사 귀족 계급으로 나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요, 각 집단이 각자의 역할에 철저히 만족하는 것이다. 사문사회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전사계급과 귀족계급도 서로의 균형과 또 역할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설파했다는 겁니다. 전사들은 선한 기독교인으로 처신하면서 사제들의 현명한 조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사제들 측에서는 자신들을 전사들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권력 간 균형 형태와 각 집단의 특권 간 자기 제한이 중요하다는 건데 당시 관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다. 최근 역사학에서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지위가 완만히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3기능 이데올로기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 신분으로 된 하나의 사회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단지 앞선 두 신분의 세 번째 신분에 대한 권위의 정당화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가 세 번째 신분 안에서 갖는 동등한 위험을 긍정하는 일로 따라서 노예와 농노에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권위와 위험을 부여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마티웨 아르누에 따르면 바로 3기능 도식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강제 노동을 종언시키고 노동계층을 단 하나의 신분으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중세의 비약적인 인구 증가, 1000년에서 1350년을 가능케 한다. 이 인구의 도약은 경작자와 개간자의 노동 강도 및 생산성 증대 덕인데 마침내 자유노동자로 찬양되고 평가받는 일은 더 이상 분열하는 일도 없고 일부는 예속된 노동자 취급도 받지 않게 된다. 천년 무렵 모든 문학 텍스트와 교회 텍스트에서는 서유럽에 아직도 노예가 많이 있음을 보인다. 11세기 말에는 노예와 농노가 여전히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인구의 상당 부분으로 나타난다. 1350년경에는 반대로 노예는 서유럽 영토에서 미미하게 남은 상태에 불과해 보이며 농노 자체는 거의 사라진 것 같다. 적어도 가장 혹독한 형태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경작자가 지닌 법인격 및 그 소유권과 이동권만큼이나 그들의 민사상의 인격적 권리에 대한 강한 인정은 새 신분을 찬양하는 담론들이 일반화되는 것에 맞춰 1000년에서 1350년 사이에 정차 확립된다. 그러니까 사제계급, 귀족계급만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급의 입장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위험을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3기능 도식이 확립되어져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르누가 보기에 자유노동의 촉진 과정은 1347년에서 1351년에 대대적인 흑사병 및 1350년에서 1450년대의 인구 정체에 앞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연대기적 논점이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대규모 흑사병의 여파로 빚어진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이 서유럽에서 농노제의 종언을 또한 때로는 아주 일관되지 않더라도 대륙의 동쪽에서 농노제가 외관상 강화되었던 것을 설명하려고 종종 인용되었던 한에서다. 도리어 아르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특히 3기능 도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일정한 생산적 협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들, 휴경지, 11조, 신앙, 방앗간인데 이 협업이 가능해진 것은 사문사회의 여러 계급 간의 새로운 동맹 덕이다. 이 고생스러운 혁명에 대해 침묵하는 진짜 장인들인 경작자와 사제에게 내린 11조 덕에 동네 곳간과 초등학교와 빈민구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교회 조직과 주로 물레방아의 발전과 규제 및 경작지 확장에 관여하는 영주계급이
동시에 관여된 새로운 동맹 말이다. 바로 이러한 강력한 과정 덕분에 위기들을 넘어서 1000년과 1500년 사이에 농업의 막대한 생산 증대와 서유럽 인구의 엄청난 증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진행은 숲과 개간의 풍경, 그 변모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예속 노동이 점차 사라지는 것과 궤를 같이 했다. 3기능 도식이 발전하면서 이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를 변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계급 간의 동맹과 협업이 가능했고 이것이 농업의 막대한 생산 증가와 서유럽 인가의 엄청난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기능 질서, 자유노동의 촉진, 유럽의 운명. 또 다른 중세 사가들은 이미 노동지위 통합에서 3기능 이데올로기가 한 역사적 역할을 강조했다. 예컨대 자크 리고프가 보기엔 3기능 도식이 18세기에 사라져버렸다면 이건 분명히 이 도식이 그 성공의 희생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 신분 이론이 1000년과 1789년 대혁명 사이에서 가치로서의 노동은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이 3기능 도식 속에서 노동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이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역사적 임무가 완수되면 3원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더 과감한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의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었다. 아르누는 분석을 더 멀리 밀어붙인다. 그는 3기능 이데올로기와 유럽에서의 노동 통합 과정 안에서 1000년 무렵 사방에서 바이킹, 사라세닌, 헝가리인 공격을 받고 다른 종교적, 정치적 집합체들, 특히 비잔틴 제국과 무슬림, 아랍 세계 안에서 허약해진 걸로 보였던 라틴 기독교 세계가 어떻게 도리어 1450년에서 1500년경 많은 수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와 미래의 해양 군사 원정만큼이나 도시화의 출발을 북돋우기에 충분한 생산적 노동을 앞세워 세계 정복에 나설 채비를 갖췄는지를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를 본다. 가용 데이터가 취약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 분야를 확정적으로 입증하기는 여의치 않다. 이 가설 중 일부는 중세 유럽 삼원사회 및 여기서 다루어지는 상호 간 유익한 협업들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비전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우리는 뒤에서 유럽의 궤적이 지닌 특수성을 설명해 줄 만한 다른 요인이 있음을 볼 것이다. 그럼에도 여하간 이러한 작업들의 장점은 3기능 도식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쟁점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이 모든 요인이 지닌 정치적 지적 행보를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제이면서 3부회에서 제3신분의 대표자로 선출된 CAS 신부를 생각해보자. 그는 1789년 1월에 출간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정식화로 시작하는 소책자를 써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지금껏 정치 영역에서 그들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다. 서두부터 인도와 고대 이집트의 카스트에 비견되는 프랑스 귀족의 결함을 규탄한 뒤에 CAS는 비교 범위를 넓히진 않지만 이것이 찬사가 아니면 뚜렷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을 펼친다. 즉 루이 16세가 소집하여 1789년 4월에 베르사유에서 있을 새 신분의 회합 자리에서 다른 두 신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투표권을, 즉 %의 투표권을 제3신분이 가질 수도 있다고 말이다. 이 청원이 혁명적인 이유는 이전처럼 세 신분이 회동하여 각각 별도로 투표한다면 요컨대 신분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셋 중 둘이 한 패인 특권층에게 보장이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특권이 부여하는 이 어김없는 자동 다수를 CAS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자기의 추산에 따르면 제3신분이 왕국의 총 인구 중 98%에서 99%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50%의 투표권에 만족해볼 요량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사건의 불길 속에서 제3신분의 대표자들이 1789년 6월에 다른 두 신분을 향해 자신들에게 합류하여 국민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CAS의 발의에 따른 것이다. 사제와 귀족의 일부 대표자들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로 제3신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 의회가 특권력을 잡고 대혁명을 통제해 1789년 8월 4일 밤에 앞선 두 신분의 특권 철회를 의결했다. 하지만 수개월 뒤 CAS는 특히 사제 재산의
국유화와 교회 11조 폐지와 관련해서 이 역사적 의결 집행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자신의 심각한 반대를 표명했다. 프랑스 앙시앵 레짐 하에서 교회 11조는 땅과 가축으로부터 거두는 수확에 부과하는 조세였다. 경작지와 지역 풍습에 따라 가변적인 세율은 일반적으로 수확량 가치의 8에서 10% 사이였는데 대체로 현물로 납부되었다. 11조는 모든 토지에 부과되었고 귀족은 면제받았던 왕실 세금인 타유세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귀족의 토지도 포함된다. 타유세는 당시 노동계급에게만 부여되었던 소득세 같은 세금이었습니다. 11조로 거둔 수입은 소교구와 주교구와 수도원 사이에 복잡한 분배 규칙에 입각하여 바로 교회 조직으로 들어갔다. 11조의 기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신자들이 중세 초기부터 교회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던 것이 점점 대체된 것이다. 카롤링고 왕조의 왕과 귀족 권력이 이를 지원했으니 8세기에는 11조의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의무 납부로 전환했다. 모든 후속 왕조가 이를 지지한 게 확인된 바 이렇게 교회와 왕실의 연합 및 사제와 귀족의 불멸의 동맹이 체결된다. 이것이 교회 재산의 소득과 더불어 교회 제도들이 사제들에게 보수를 주고 사제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주요 자원이다. 바로 이 중심적인 정치적 조세 재정 제도가 사회를 규제하고 영적, 사회적, 교육적, 도덕적 틀짓기 기능을 다하고자 엄청난 수단들을 활용하면서 사실상 교회를 준국가로 변형시켰다. 교회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준국가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CAS가 보기엔 아루노는 이 점에 관해 그가 옳다고 보는 편인데 교회 11조 폐지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일 뿐만 아니라 수천만 이브루트르노아가 부유한 토지 소유세들, 부르주아 또는 귀족에게 이전되어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데 이 모든 일이 가난한 이들인 경작자들에게 해로운 일이었다. 여기 이브루트르노아는 프랑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 프랑을 쓰고 있죠. 프랑 이전의 화폐 단위가 르브르트르노아입니다. 그에 따르면 공동 곳간, 무료 진료소, 학교, 교회가 재원을 대는 여타 사회적 원조와 공공재의 주요 수혜자들은 이들 경작자들인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가톨릭 교회 제도들이 거둔 교육적 사회적 성과가 이후 시대의 국가와 기초 행정 조직이 거둔 성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변찮다고 혹자는 지적할 수도 있겠다. 또한 11조 수입이야 주교구와 주임 신부와 수도사의 생활에 자금을 대주었던 것이고 이들이 1차적으로 항상 빈민의 안녕을 염려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11조는 안락한 소유자들만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11조의 기능에는 부유한 이들이 더 기여하도록 하는 바가 전혀 없다. 11조는 비례세가이지 누진세가 아니었고 어느 순간에도 사제들은 사태가 다르게 돌아가기는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목표는 이 논의를 종교짓는 것도 사제를 배려해주고 귀족이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랐던 CAS 신부와 11조 폐지와 교회 재산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논의로 이름을 날렸으나 귀족 계급 재산 몰수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덜 공세적이었던 반교권주의자 미라보 후작사의 논쟁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단지 사문사회 안에서 사회 집단을 맺어주는 교류 및 지배관계가 지닌 복잡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 복잡성 등의 모순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담론이 나오니 말이다. CAS에게는 두 신분의 부당한 특권들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일이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가톨릭 교회,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사회적 핵심 역할을 따라서 그에 맞는 세금과 자산을 맡겨 유지하게 하면서 말이다. CAS 같은 사람은 지배적인 두 신분의 특권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면서도 교회에는 특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앙의 역할, 교육 모델들의 다양성과 재원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근대 여러 사회에서도 언제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영국이나 독일처럼 군주제 원칙 또는 신앙에 대한 일종의 공식 인정 형식을 지켜왔던 사회들도 그렇고 프랑스처럼 공화제적이고 세속적이라 여겨지는 체제를 채택한 사회들도 그렇다. 우리는 이를 적절한 때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다만 이런 논의에는 오래된 기원이 있다는 것과 이 기원이 사회적 불평등의 상기능적 구조화로 소급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삼기능 사회에서가 소유자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계급 내부에서 상당히 복잡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제와 귀족의 인원과 자원,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삼원사회 역사에서 사제와 귀족 그리고 여러 사회 집단의 인원과 자원의 장구한 진화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여기엔 심층적 이유들이 있다. 삼원사회는 그 기원에 있어 가장 국지적인 수준에서 권력과 정치 경제적 정당성의 착종 논리에 입각해 있다. 착종 논리라는 건요, 뒤섞여진 논리입니다. 정인한 논리가 아니고 앞뒤가 막 뒤섞여 있는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현대 중앙 집권 국가의 논리와 이 국가를 특징 짓는 정보 수집 및 통일성 추구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삼원사회는 광대한 영토에서 단정적이고 절대적이고 동질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범주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 사회들은 행정부의 조사나 체계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회들이 그렇게 알고 나설 때 집단사회 범주와 경계가 단단해지기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앙 집권국가 형성이 이미 진전되었다는 것이고 삼원사회의 종언이 임박했다거나 적어도 근본적인 전환 아니면 근원적인 개조를 겪을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삼원사회는 그림자 안에서 산다. 조명기를 비추면 이미 그 사회는 더 이상 전적으로 삼원사회가 아닌 것이다. 어떤 암묵적인 규칙, 인정 이런 것들 속에서 삼원사회가 유지되어져 왔다는 것이겠죠. 프랑스 군주제는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흥미롭다. 새 신분이 중앙 집권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치 공직자였기 때문이다. 사제와 귀족과 제3신분의 대표자들을 집결시킨 왕국의 삼부회는 실제로 1302년 이후 일반적으로 조세, 사법, 종교와 관련하여 나라 전체가 걸린 특수 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제법 정기적으로 소집되었다. 이 제도가 표상하는 바는 그 자체로 삼기능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구현 또는 어쩌면 오히려 형성 중인 중앙 집권 군주제 국가의 공식적인 삼기능 토대를 부여하려는 잠정적이지만 결국에 무익한 시도다. 지역 수준에서의 삼원사회는 삼부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수세기 동안 기능이 왔으니 말이다. 이제 중앙집권 군주제 국가로 바뀌어 가는데 이 중앙집권 군주제 국가를 삼기능 사회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국가가 삼원사회 이데올로기로 움직여져 가도록 하려고 하는 무익한 시도, 헛된 시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것은 허약하게 공식화된 제도였고 그 회합은 매우 비정기적이었다. 1789년에 삼부의 소집은 조세 재정을 상세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어 결국 앙시행 예심의 치명적일 재정적 도덕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마지막 해법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 최후의 소집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회합은 1614년이었다. 무엇보다도 삼부회라는 틀 안에서 중앙에 집계된 그 어떤 선거 명부도 여러 신분의 대표자를 지명하는 그 어떤 통일된 절차도 없었다. 모든 건 지역의 풍습과 판례에 맡겨졌다. 실제로 제3신분의 대표자 선정에 참여했던 이들은 특히 도시 부르주아와 가장 부유한 평민계급이었다. 또한 지명시에는 귀족의 경계와 관련해 되풀이되는 갈등들이 있었다. 오래된 대검 귀족, 오래된 전사계급 거물찬 신사와 신흥 법복 귀족, 로뱅, 즉 법률가들과 고등법원 재판관들, 펜과 잉크를 든 신사 사이의 갈등 말이다. 전자는 항상 후자를 제3신분에 밀어넣으려 했고 대기는 성공했으며 오직 극소수의 고위법관만이 귀족 집단의 완벽한 성원으로 인정받았다. 1614년 삼부회 때는 게다가 분리선거가 제3신분 내에서 치러졌는데 한편으로는 법관들의 대표자들을 지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상인들, 나머지 제3신분의 대표자들을 지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세 신분이 아니라 네 신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610년에 영향력 있는 신분과 영주권에 관한 논고를 쓴 법학자 샤를 루아조는 형성 중인 군주제 국가의 행정과 사법에서의 진정한 중추인 이들 펜과 잉크의 귀족이야말로 사제를 대신해 왕국의 진정한 제1신분이라는 제안을 한 바나 다름없는데 그는 또한 고일족의 신관들이 제1재판관이었다는 걸 상기시키지 않았던가 이를 결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종교적 정치적 질서 전체를 근원적으로 재정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루아조의 비판은 대검 귀족을 향해서도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그는 대검 귀족을 상대로 그들이 앞선 세기들의 군주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과거 군사적 복무에서 비롯한 권리들을, 요컨대 그에 따르면 그 규모상 일시적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할 그런 권리들을 영속적이고 과도하며 양도 가능한 권리들로 전환시키려 든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루아조 같은 법학자는 중앙 집권 국가의 불굴의 옹호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삼기능 질서의 토대 자체를 깨부수고 1789년을 위한 정신을 준비한다. 이 1789년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시기입니다. 검을 든 검신사들과 관직을 가진 자들 사이의 갈등도 첨예했다. 관직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는 상업활동에서 주로 벌어들인 금융자산에 기대어 일부 특권과 공공수입, 귀족의 지위마저 전유하려고 왕실의 궁핍을 이용했다고 비난받았다. 어쨌든 다양한 계급의 전체 인원을 알고자 3부의 중앙 집계에 따른 선거 명부를 활용한다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이다. 새 신분의 대표자들의 지명 작업 전체가 절차와 권역이라는 면에서 무한히 변주되면서 지역 수준에서 펼쳐졌고 장소와 때에 따라 분분한 흔적과 유연하고 가변적인 범주만 남겨뒀다. 보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이전에 그 어떤 진정한 인구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떠올려 봐야 한다. 인구조사가 사회적이고 인구 통계적인 기초적 인식의 생산을 위해서나 국가 운용을 위해서도 예컨대 기초 행정 단위에 지급할 교부세를 정하기 위해서든 선거구 분할 시 의석과 구역을 획정하기 위해서든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는 점이 오늘날에는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치를 구축하려면 조직화 능력, 적절한 교통수단, 인식하고 측정하고 관장하겠다는 욕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조건은 간단치 않으며 특정한 정치 및 이데올로기 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들이다. 중앙군주제 국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변화의 와중에서 3부회를 소집해요. 그리고 귀족과 사제와 그리고 생산계급의 대표들을 모아서 3부회를 구성하는 것은 3기능 사회의 틀을 그대로 절대군주 국가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귀족계급 사이에 대검귀족, 즉 말하자면 전통적인 귀족계급, 군인계급이죠. 군인계급과 또 법관계급 사이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양상들이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